이번엔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의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주 욕을 봐요. 그러니까 뭐 언론 관련해서 애완견 그것도 커버해 주랴. 또 이제 판결문 그리고 공소장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민주당이 엄청나게 난리 칩니다. 이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또다시 난리를 쳐요. 네네. 김성태는 건달 출신의 주가 조작 전과자다. 김성태의 실체 그래갖고 아예 이렇게 보도를 만들어서 오늘 또 발표를 했네요.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성태가 뭐 조폭 출신이란 건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네. 그다음 뭐 당연히 이제 전과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과 없습니까? 사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고요. 네네. 지난번 경기도지사 그 선거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것들 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검사 사칭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다라고 했다가 또 범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됐는데 네. 그 허위사실 공표가 재판이 딱 되니까 그 재판을 막으려고 네. 위증을 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또 그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제가 조국 대표 관련해 가지고 할 말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딸이 따로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있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김성태를 왜 공격합니까? 김성태가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폭했다고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김성태의 말은 다 뭐다? 거짓말이다. 네. 왜 거짓말이냐? 김성태 건달이니까 조폭이니까 전과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무려 3번 이상씩이나 받거나 받게 될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예요. 그 거짓말 관련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크게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위증하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선거 나가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에 선거법. 세 번째는 그 공직자를 사칭하는 거.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때 유일해요. 어허. 누구냐면 네. 이재명 대표. 그렇군요. 왜냐하면 1번 공무원 자격 사칭했잖아요. 그렇죠. 공직자 사칭. 검사 자격 사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사처벌 받았어요. 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선거 나가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번이나 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언제?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들통이 났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죄 유죄 그러다가 이제 무죄로 난 게 형님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위증까지 해가지고 거짓말을 덮은 게 그게 검사 자격 사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거에 나가가지고 거짓말한 거를 김진성 통해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무죄 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가지고 거짓말해서 크게 한번 된통 당했으면 그 다음번 대선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저 같으면 그때 그냥 질렸어 그러면서 저 같으면 오히려 더 조심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9월달 8월이나 9월이면 판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김문기 처장 모른다. 네네. 그다음에 국토부 공문 그 협박이다. 협박이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대선에서 또 했다. 그러니까 벌써 공직자 자격 사칭했고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 허위사실 공표했으니까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위증교사도 처벌받는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위증교사 재판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번 쓱 봤더니 하루 만에 이거 유죄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명이 있다. 소명이 됐다라고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입만 열면 순 거짓말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김성태가 그냥 조폭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김성태는 거짓말 할 것이야 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단의 말씀을 듣고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이 깨닫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의 말을 탄핵하기 위해서 전과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도 전과자인데, 전과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했다고 되돌려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전과도 같은 전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이 더 나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김성태는 사람 때린 전과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 전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거짓말 전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세 가지가 다 있거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의 곤궁한 처지를 네.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한다고 이걸 갖다가 김성태를 공격한다고 해서 네. 그게 말이 되겠는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그 방송하고 왔는데요. 네네. 뉴스탑10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 꼭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민주당에서 네네. 그 청문회 같은 걸 한대요. 무슨 청문회요? 그래가지고 이화영 나와라, 김성태 나와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저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아. 왜냐하면 네네.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 재판인데,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계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TV 그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뭐 유튜브 찍는다고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중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증인으로서 네. 이화영이 피고인으로서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써온 그 리포트만 가지고 대충 그 추측할 수 있을 뿐이란 네네. 말이죠. 네네. 그런데 국회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 청문회를 하면 네. 그럼 국회 방송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생중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쫙 뭐라 그럴까 장관 같은 사람들 인사청문회 하면 쭉 몇 시간이고 딱 보여지잖아요.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저는 이거 민주당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발 부탁하는데 네. 이화영, 김성태 다 나오라고 하세요. 네. 안부수도 나오고 네. 웬만한 사람 다 나오라고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전 국민들한테 쫙 틀어주는 거야. 중계를 갖다가 하는 거야.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진짜로 야 김성태는 진짜로 전과자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반면에 김성태가 아무리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진짜겠네. 네. 아니 전과인 사람이라고 맨날 입만 열면 맨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네.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네네.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항상 이상한 말만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항상 잘 그러던데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쭉 그 생중계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정적으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네. 수사가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되고 형이 완전히 대법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 어떤 사건을 중간에 입법부가 데려다가 청문회 해갖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청문회가 과연 정당한 건가요? 그거는 법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는 네네. 법적으로도 가능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보면은 네네.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뭐 수사나 재판에 영향 안 미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정배원, 내가 이 기사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민주당, 검찰, 김성태 또 봐주기 기소, 대북송금 둔갑하려 하나 이런 제목이에요. 네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추가 기소하는데 5억 원에 5억 원에 해당되는 돈에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네. 이걸 왜 봐주기 수사라고 하죠? 이게 형이 확정되면 5억 원이더라도 굉장히 큰 형량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7월 12일 날 나오잖아요. 네네.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구형을 갖다가 했을 때 네네. 구형을 약간 살짝 했어요. 약간 아하. 살살했어요. 네. 왜 살살했느냐? 네. 김성태는 이렇게 뭐 외국환 거래법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증례죄, 네네. 그러니까 뇌물 갖다가 주는 거나 네. 이런 것도 있지만 김성태 개인 비리가 있어요. 그 비리가 뭐냐면 네네.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음흠. 김성태 회장도 사실은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미리미리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금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네. 약간 비틀어 보면 정답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네. 민주당이
검찰이 왜 김성태를 봐주기 기소를 갖다가 하느냐. 네. 이 이야기는 검찰아 제발 우리 이재명 대표나 이제 관련된 사람들 좀 봐줘라. 네. 봐주기 기소해줘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럴 줄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네네. 이제 판결문 나오고 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언론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네. 또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고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냐? 법원하고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 중에 재판 중에 검찰에서 이런 자료 같은 거 흘리면 그럼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쌈박하게 정리가 된 문서가 그게 뭐냐면 네. 그게 판결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판결문이 입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판결문을 딱 보면은 기존의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네. 제 예상과 딱 맞게 판결문 나오고 그다음에 공소장 같은 거 나오고 하면서 네. 여태까지 그 기존 그냥 뼈대만 있었던 그 내용들에 살이 막 붙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막 풍성해지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네. 김성혜가 나 죽겠다. 나 큰일 났다. 200만 불. 200만 불이라도 현금이라도 먼저 달라와. 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김성태가 좀 어려운 사실에 처해져 있었겠구나.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 추측만 할 수 있었을 뿐이지. 네. 그렇게 생생하게 리얼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들이 2018년, 2019년, 2020년 이 어간에 네.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들이 예.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이 막 드러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개거품 물듯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나오고 공소장 또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판결문을 두고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 판결문 기본도 몰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완견 발언 갖고 지금 보니까 진영을 떠나서 네네. 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통신사들, 뉴스원, 연합뉴스 이게 통신사들이잖아요. 네네. 이 통신사를 비롯해서 전 언론이 지금 이재명이 한 말대로 판결문을 다 들여다봤더니 또 그 안에서 무슨 안부수 판결문도 갖다 보고 했더니 이재명 얘기가 틀리더라 라고 다 기사를 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은 기본도 몰라 라고 욕을 하고 애완견 발언 근거도 없다 라고 언론이 지금 또 욕하고 나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완견이라고 말 들어도 싸다. 이게 지금 민주당 얘기입니다. 판결문 기본도 모른다. 언론들이 이번에 또 다시 기본도 모르는 행위를 한 건가요?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종편 여기저기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제가 좀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패널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딱 끼어들어가지고 그건 잘못됐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서로 민망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차마 그걸 못하겠는데 네네. 어떤 식이냐면은 판결문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형사 판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검사가 이러이러하게 주장을 한다. 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서 기소했다. 공소장 내용, 그 공소장의 검찰의 주장 내용은 이거다. 거기에 대해서 네. 피고인 측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박을 한다. 네. 변명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같은 사람 그런 것까지 다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뭘 보냐면 검찰의 주장, 그 다음에 그 변호인의 피고인의 방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렇게 그 변론을 하지만 결론은 이거다.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형사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민주당 쪽 패널은 주장이 마치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그 판결문을 봤더니 몇 페이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화영 판결하고 안부수 판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봤다라고 하는 게
법원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다 그걸 본 게 아니고 예. 일방의 주장 내용만을 갖다가 보고 마치 그것이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그거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민주당의 패널이나 특히 이제 민주당 쪽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까?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모르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똑똑하게 다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안보수가 돈을 지금 받아서 중국에서 북한 쪽에 넘기는 그 과정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이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은 그러니까 주가 부양용이다. 쌍방울에 네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이화영의 판결과 다르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건 판사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대목을 갖고 마치 판사가 그렇게 이 사건을 판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검찰의 주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의 주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부양이나 쌍방울의 개인적인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도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비용 대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양립이 되어야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이 챕터에서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네네.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려면이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이거잖아요. 쌍방울이 나한텐 이득이 하나도 없어. 하지 뭐 주가 부양도 안 돼. 그리고 뭐 나누스 그것도 뭐 나중에 사업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데 이건 진짜 순수하게 경기도를 도와주려고 내가 100억을 냈어. 그러면 범죄가 제3자 뇌물이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정한 청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나 김성태 돈 많아. 나 재산 1,000억 있어. 그 중에 100억 정도는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쓸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런 내가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순수하게 사랑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렇지. 맞아. 갑자기 감동적이야. 왜 갑자기 감동적이지? 그렇죠.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렇지. 주기만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직접 안 줘도 돼.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딴 사람한테 이 100억을 줄 거야.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이야.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했다면 제3자 뇌물이 안 되는데 이렇게 줌으로써 나 주가 튈 거야.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될 거야. 라고 의도했다면 그게 제3자 뇌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야만 제3자 뇌물이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될 거예요. 근데 제3자 뇌물은 안 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도 추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이 바보냐? 왜 바보냐고 이야기한 거냐면 왜요? 이런 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도 걸릴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이 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9년 6개월 받고 더블로. 받고 더블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 받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기소되면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에 공범으로 기소되고 플러스 받고 더블로가 진짜 말들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뇌물죄로 본인 개인 뇌물죄로 추가 기소당했고 그 뇌물죄가 5억 3,7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화영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나오면은 국고로 환수시킬 수 있게 5억 3,700만 원 추징 보전도 했다고 해요. 야, 이거 이 정도면은 검찰 우리 월급값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월급값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말인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직업들이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생계를 위해서 직업도 있지만 모든 직업엔 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검찰은요, 사회정의를 위해서 범죄자들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판사들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리에 근거해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형량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에 집중해야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이거 자체가 지금 본인의 룰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검사들이 지금 판사들이 본인들의 룰에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나와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요. 이거는 절대 이재명 당대표가 모르고 했을 리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예. 그럼 모르고 할 거면 왜 평화부지사라는 직 만들었습니까? 당군 일에 한 번도 없던 직을. 맞아요. 예. 당군 일에 한 번도 없던 직을 새로이 만들 때는 무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뭔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뭘 시켰겠어요? 뻔하지. 네, 그럼 만들었어. 시킬 일을 써서 만들었어. 그럼 이 시킨 일이 뭔지는 한 일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받고 한 일이라고는 불법 대북 송금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뭘 시킨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만 생각하면 인과관계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또 경기도 당시 공무원이었나 누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간인이 붙어 있으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본 것입니까? 안 본 것입니까? 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요. 민주당에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도장 찍혀 있다고 경찰청장이 다 운전면허증 본 것이냐. 이게 말이야 망구야. 이게 지금 예.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 방구입니까? 예. 이 고작해야 변호사란 사람들이 이딴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본인들도 변론하면서 참 추잡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예, 예. 네. 지금 본인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심 선고되니까 수원구치소에서 안양구치소로 이감을 했고 이것이 자기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 감시하는 독박이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뭐라고 했어요?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면 1심에서는 이 수원구치소에 있지만 항소하면은 교도행정상 안양에 있는 안양구치소로 이감을 한다. 그것은 이화영이를 위한 뭐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이화영이가 또 자필 쓰기로 해서 나를 핍박하는 애 이런 쇼를 하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쇼를 잘해요? 쇼 빼고 할 수 있는 게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 섰을 때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렇죠. 근데 거짓이고로 쇼. 근데 지금 쇼를 해서라도 지금 국민 여론, 그 국민이 아니죠. 자기들의 개딸 부대 지지자들의 여론이라도 지금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니 참. 그럼 쇼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사법 절차들도 다 탄압으로 지금 몰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구멍인 거죠. 지금 본인들이.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 생각하고 그럼요. 지금은 자기들이 살 길은 개딸에 대한 호소뿐이다. 맞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와 마찬가지예요. 법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론몰이이고 이것은 꼭 마녀 재판이다. 근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권력만 있다면은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도 어떠한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요. 이 사건을 조금만 들어보면 그리고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도 객관적인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어떻게 범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내가 바보야? 내가 경기도지사였는데 바보니?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야? 우리가 지금 유엔 제재되고 있는데 이런 불법들을 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보로 본 것은 국민이고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이고 사법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법을 저질러도 국민들이 모를 거야. 네. 사법부가 파헤치지 못할 거야. 검찰이 그렇죠. 파헤치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불법을 했던 명확한 또 동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와. 네. 그때 2018년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할 때요. 이재명만 빼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따 시켰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 행보로는 북한 방문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고요. 옛날에 민주당, 네. 평화민주당, 평화, 북한 이거 없으면 민주당에서 그럼요. 대수로 뭐 못 돼요. 그럼 내가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북한 방문하려면 돈을 줘야 된다는 건 비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불법적으로라도 전달해야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평화부지사라는 이상한 직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정황상 의심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김민수 대변인이 대단하신 게 이화영의 1심 판결문을 보통 사람 입장에서 쫙 지금 읽어주신 겁니다. 아까 그 이재명이가 그랬죠. 최고회의에서 마이크 뺐다가 다시 가지고 야! 이화영이가 지금 바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딴 거 했다가 잡혀가는 거 다 아는데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시킨 것이 바로 당신이란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 왜 이화영이 그와 같이 쌍방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에 경기도 대신에 돈을 500만 불, 300만 불 보낸지 그 이유, 그 동기가 이 1심 판결, 신진우 부장판사가 썼는 1심 판결에 낱낱이 15가지, 20가지로 이유로 하나, 둘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화영이가 누구야? 17대 국회의원으로서 2007년, 8년 그때 DJ 정부 대북 송금 특검하고 할 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서 북한에 돈 보내고 북한 대북 사업할 때 대통령이 현대화 해가지고 돈 보내고 이런 일을 통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북 특사도 하고 했던 이화영이가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8년 8월달에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뚱떼지하고 만날 때 다들 떨거지 데리고 가는데 지만 왕따 시키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언론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 문재인이 찍은 차기는 박원순이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요. 이화영이는 내가 평화부지사로 해놨는데 이거 우리 대빵 대통령 안 되게 생겼네. 그래서 이걸 했다라는 그 동기가 낱낱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요.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 논리를 깨야 돼요.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얼굴 한번 못 본 쌍방울 회장이 쌍방울에서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넣을 리가 있냐. 사업가들이. 자기 손해볼 짓을 할 그렇죠. 리가 있냐. 아니죠. 이게 비용과 투자를 분리해야죠. 돈이 나가는 지출은. 이거 지금 지출로 본 게 아니라 비용으로 본 겁니다. 비용으로. 투자를 위한 비용. 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요.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높을 때죠. 누가 봐도 야 재수 없으면 이재명이 저 대통령 되겠는데라고 예측을 할 때입니다. 네, 이때 지금 쌍방울 회장은 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현직 경기도지사한테 그렇죠. 배팅을 건 거죠. 그렇지. 이렇게 봐야죠. 아직도 배팅하고 있잖아.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대북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대북 사업 실패하면 어때요? 경기도지사고 대통령 되면. 국내 사업으로도 이거 본전 뽑을 자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이화영이 지금 60대 초중반이니까 지금 10년만 해도 70대 중반이고 지금 이재명이하고의 공범 나아가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소된 본인 개인의 그 경기부지사 때의 3억 내지 5억 정도 되는 추가적인 뇌물 이런 것들이 되면은 아마 못해도 90살까지는 깜빵에서 썩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의 명을 재촉했는 것이죠. 뭐 이제 명이 다한 것이 이재명뿐만 아니고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깜빵에 가고 썩어야 되는 겁니까? 참 저는 섭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을 민주당 이재명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목이 이화영 9년 6개월 받고 더블로 다 본인의 업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굉장히 많이 했죠. 마지막에 이제 뭐 검찰들의 회유가 있었다 이랬던 주장을 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또 다시 총선 승리 이후에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랬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야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이화영 부지사가 2심 등에서
진술보복을 전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야 이재명 대통령 못 되겠구나 하면 내가 주범에서 종범으로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한 재해 크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화영 당신이 살 길은 유동규의 길이다. 유동규가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가 다시 개과천선하고 그 어둠의 길을 돌아서 빛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유동규 씨 최근에 유튜브로서 거의 연예인급 인기를 얻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형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검찰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그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네. 밝히고 그래서 형법은 자백을 했을 때에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화영 씨 정말 이재명과 같은 악의 소굴에 있지 말고 정말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정말 이화영의 1심 선고 때 앉아서 손을 파르르 떨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떨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떨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정숙 무고죄 처벌 KTX 특급 열차를 탄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네. 김정숙이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란 거죠? 글쎄요. 여기 대통령이 타야지만 붙일 수 있는 비행기에 혼자 타고 휘장을 붙였다는 게 거짓인 것인지 아니면 한 끼 식사에 6천만 원 예산 이상이 잡혔다라는 게 거짓인 것인지 아니면 인도로부터 자발적인 초청이 있었다가 아니라 초청을 구걸했다라는 게 거짓인 건지 뭐가 거짓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처음에 건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명예훼손이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이 아닌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있는 일 당연히 사실 국민 알 권리에 맞추어서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당시에 어디죠?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여기 대한항공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바탕으로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 끼에 4끼에 6천만 원 이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야. 자, 근데 제가 이것도 계속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민주당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4끼에 6천만 원 아니야. 그 중에서 이만큼이 간접비고 실제 식사비는 2천 몇백 분이 안 돼. 2천 몇백 분이. 빤이야. 근데 자, 어떻게 간접비가 직접적인 재료비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자료 제시했다라고 해서 움찔하지 말고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견적에서는 내가 표기하기 애매한 것들을 다른 곳에 묻히는 경우들이 있다. 그건 간접비가 직접 생산비, 그러니까 여기에 재료비보다도 더 많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간접비, 직접비를 분류해서 간접비는 빼고 이게 원가입니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변호사님하고 저랑 밑에 내려가서 된장찌개 10,000원짜리 2개 먹으면서 야 오늘은 된장 원가 1,000원짜리 먹었으니까 우리 둘의 밥값 2,000원 나왔다라고 합니까? 2,000원만 계산하고 나오면 됩니까? 2만 원 계산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들한테 눈속임용 발언들을 하지 마라. 4끼에 6천만 원 이상이 밥값으로 측정됐으면 밥값인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기내식비인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기내식비의 세부적인 내용들 무엇인지 진짜로 이거에 맞게 들어갔는지 이거 확인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요. 딴 것들보다 이 식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을 띄고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학을 띄고 반응하는 거에는 뜨끔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전 이거 끝까지 파고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날 서민을 왜 하네 뭐네 하는데 국민을 가재, 깨구리, 붕어, 개돼지로 알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돼지인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지금 그 문체부 장관이 가면 됐던 거죠. 예. 이거 그랬으면 예산이요. 잡혀있던 예산이 2천만 원대예요. 그렇죠. 2,500인가 600분이 안 돼요. 밥값도 안 돼. 밥값의 3분의 1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밥값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가기로 돼 있어서 인도에서 방문 환영하는데도 지금 장관 이름 써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부인 이름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왜 밥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국민 혈세 이렇게 낭비하면서 4억이나 예산을 잡아서 20배 가까이 예산을 뻥튀기 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당연히 조사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황미용님 매일 보기만 했는데 오늘 댓글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달면 댓글 다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김연희님 파란 넥타이 있기 없기라고 하셨는데 밑에 이순서님 여름이니까 파란 넥타이도 괜찮지 않을까요? 했는데 우리 총선 때는 새빨간 넥타이 또 우리 김 대변인은 또 아이덴티티를 놓치고 있지 않은데 음양의 조화 뭐 그런 취지에서 이쁘게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항상 옷을 입을 때 넥타이 무슨 색깔을 할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지금 정치 시즌은 아니다 보니까 좀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이시라고 제가 그랬다는 점 또 널리 인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김정숙이만 무고죄로 처벌되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게 아니고 이거 뭐 김정숙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이거 뭐 하면서 뭐 이런 지가 쓴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이도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건이 아니라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조사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이 당시에 특검을 갈 때요. 이거 검찰 조사 들어갈 때 대통령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명 수사를 했어요. 울산시장 선거 후보로 나왔던 사람 내 친구인데 이 사람 정말 당선되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라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7개실이나 이거 개입이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유죄 판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같은 사람들 여기 개입돼서 지금 1심 판결 나왔죠. 이거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 이런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 일어날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당 의원님들이 싸우려고 하면은 삼김여사 특검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문재인 정권 이거 정말 탈탈 털면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정선거 개입부터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태양강 이거 털면은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이 태양강 예산이요 매년 지금 5천억에서 9천억까지 쓰여졌어요. 5년 동안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쓰여졌습니다.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거 대왕고래 탐사하는 거 하나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시초 5개 하면 5천억인데요. 얘네들 태양강 1년치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고요. 대한민국에서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태양강이 차지하는 게 4%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산을 쓰고 나서 태양강으로 전력량 는 게 1.2%인가 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 큰 예산을 쓰고 대한민국에 남긴 건 벌거숭이 3분이 없다란 말씀. 돈 놓고 돈 먹기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파는 가라 지들끼리 튀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 태양광 패널 다 어디 거예요? 예, 중국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파고들려고 하면은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의 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이 진짜 내 일생 소원이 자기 친구 울산시장 한번 당선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밑에 인간들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하명 수사해가지고 결국 울산시장하고 황운하는 실형 3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대검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본부의 핵심에 있었던 민정수석 조국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과 조국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문재인을 향해야죠. 제의가 돼야 되지. 네, 돼야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면 해경군 김씨는 민주당의 엄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태 우리 김 대변인 어떻게 지금 파괴하는 겁니까? 아, 그래도 민주당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보수와 진영이라는 정치의 한 축을 이루면서 그렇죠.
그래도 전통성을 갖고 나름 이렇게 지켜왔던 정당들이에요. 근데 이 한 양축 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구나. 그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리 뭐 명비어 첨가를 넣는다라고 해도 이건 명비어 첨가를 넘어서 거의 뭐 우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상화 단계. 이거 딱 듣자마자 우리 당 의원 중에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듣자마자 이거 북한 인민조선공화국인가? 이거 북한 얘기인가? 맞아요. 이거 옛날에 수령동지, 수령아버지, 수령아버지 하던 것부터 맞아요.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의하는 지도자인지 네. 경의하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야 민주당이 진짜로 이제 그나마 역사에 있던 전통성까지 다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럼 김혜경 씨는 당연히 뭐 어머니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항상 자랑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 내에서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항상 했던 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기들 네. 스스로.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아버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할아버지쯤 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증조부 정도 됩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는 저런 아들 둔 적 없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처럼 지금 사범, 정가 사범에 이 숱한 10가지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4건이나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내 아들이네, 내 손자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이니 그래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있는데 이제 하다 못해 이재명 정가 사범의 범죄자를 그리고 지금 여러 혐의로 재판을 이렇게나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를 우리 당의 아버지라니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변인이 그 짚어주신 부분이 정확한데요. 우리가 민주당 하면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노무현 정신 하면은 탈권위주의, 그렇죠. 또 탈지역주의 이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민주화의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재명? 제가 이재명 뭐가 생각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민주당이 이번에 당원 바꾸잖아요. 이 부분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당대표 호칭도 뭐 수령님이나 아니면 다시 총재로 바꿔서 총재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서요. 네. 이미 그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네. 1인 독주 체제로 완전히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저도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당헌 당규 1호 개정안을 저는 이재명 총재 옹위법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예. 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단지 호칭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 진짜 여기에 호칭만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의 말이 곧 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정말로 당헌 당규를 뜯어고쳐서 걸레짝처럼 지금 너저분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죠. 또한 지금 여기에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한민국이 지켜오던 협치에 대한 갈래, 그리고 여기에 의회 균형에 대한 갈래들 다 무시하면서 지금 법사이고 운영이고 독식하는 폭주를 일삼고 있고, 또 이러면서 우리 당이 이런 부분들을 한 수 접어주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1년 안 쓰면은 우리가 뭐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법사위원장 한번 돌려볼게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앞선 방송에서 주제가 나오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제가 여기에 그 미국 이야기를 간혹 했는데요. 이 네네. 거부권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요, 거부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것 이유는 역사적 맥락은요, 의회, 그러니까 국회의 지나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을 보면요, 여기에 거부권, 그러니까 비토라고 하죠. 그렇죠. 비토라는 거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리턴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환부. 예, 대통령이 돌려보낸다. 예, 그래서 돌려보낸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2 요구. 그렇죠. 거부권이라는 용어 쓰지 마라. 제2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권 분립만큼이나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제2요구권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의회 폭주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헌법을 입헌했던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부분에 제2요구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마음껏 제2요구권을 쓸 수 있게끔 지지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민생 법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독소 조항이 있고 그리고 민생을 해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얼마나 정당화시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과의 앞으로의 전쟁의 중요한 승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HD님, 김미수 대변인 최고의 논평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좀 전에 TV조선 방송 잘 봤습니다 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윤대서양님, 이재명이 아버지가 노름꾼이라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노름꾼의 자손인가 라는 글을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는 TV조선 방송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네. 우리 멸콩 TV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더 얘기를 하면요. 미국에서 역대 제2요구권을 가장 많이 썼던 대통령이 루즈벨트죠.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네. 635번의 제2요구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마어마하네. 예.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2요구권을 발동했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이게요. 군인들에게 보너스를 주라고 하는 군인 보너스 법안을 거부한 게 최초의 제2요구권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그 자기 지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요. 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못해요. 못해요. 근데 예. 군인들한테 보너스 주자라는 법안을 제2요구권을 발동했던 게 루즈벨트의 첫 제2요구권 발동이다. 근데 대단합니다. 발동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미 참전 용사들에게 많은 지급을 하고 있고 혜택을 주고 있고 펜션. 그리고 이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 대통령이요. 국가 운영상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국가에 이롭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 이 법안이 언제든지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루즈벨트는 거꾸로 봤을 때요. 이러한 법안들을 635번이나 막아냈기 때문에 어쩌면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마음껏 쓸 수 있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야, 네. 그러면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지금 윤 대통령 맥락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럼요. 윤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 오자마자 21대 국회 때부터 했죠. 국민 1인당 묻지도 따지지 말고 25만 원씩 4인 가족한테 100만 원씩 해서 12조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뿌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힘든데 조금 힘들지만 이 고비만 넘어가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선별적 복지 내지는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더 돕자라는 취지로 이 그 제2 요구를 하는 그 맥락하고 그 용기하고 똑같네요. 네, 똑같죠, 맥락이. 그럼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 돈 풀자라고 한 거를 지금 루즈벨트가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13조가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요. 이 13조 뿌리려고 하면요. 돈 또 빌려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 부채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채권에 대한 이자만 연간 5천억이 나간다니까요. 오호. 예, 13조에 4%대 이자만 잡아도 또 5천억의 이자가 그렇네요.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3조가 나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합니다가 아니에요. 13조가 없습니다. 13조를 가져오려면 부채,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만 한 해에 5천억이 또 발생합니다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건 국민들 주머니를 털고 또 털어야 됩니다. 이거 털어도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낳은 당신들의 아들, 당신들의 손자들에게 또 이 부채짐을 얹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네. 야,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이유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송구하게도 또 한 가지만 한번 또 예.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무라고. 의무다. 네, 아예 의무다. 앞으로는 제2요구권은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지어준 의무라고 우리는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이게 권한이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대통령이 정말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막대한 의무인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부담이 될지언정 제2요구권을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용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이 아닌 제2요구권이다. 미국에서도 비토가 아닌 리턴을 쓰고 있다. 그럼 우리도 거부권이 아닌 제2요구권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무다. 네, 이렇게 앞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훨씬 더 부담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법조인이고 법조인을 되기 위해서 헌법을 공부할 때 헌법 수호자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헌법 수호자 논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그럼요. 통설입니다. 네. 결국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헌법을 수호하고 또 대한민국 자유적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금의 어떻게 보면은 주저함이 없이 정말 대한민국 내부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의무의 하나로서 제2역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고뇌에 찬 어떤 그런 뭐 사실 본인의 지지율 생각하면은 아이 좋아 오케이 뿌려줄게 그럼 지지율 5% 올라가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지지율을 갉아먹어서까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정말 제대로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이 리짜이밍 교회 교주로 지금 등극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민구?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대구 경북 도당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을 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지명해주니까 너무 가무파요.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 돼버린 것 같은데 거의 뭐 종교적 수준 뭐 하일 히틀러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그런 느낌이고요. 이를 또 비토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럼 이제 뭐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들을 좀 비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김영진 의원이라는 원조 친명이죠. 7인의 그 멤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들에 대해서 애완견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가유불급이 다 지나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럼 지금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을 가유불급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을 것이냐. 그럼 이 김영진 의원을 좀 보면요. 민주당의 조세영 상임고문, 네, 전 의원이죠.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의 보좌관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민주당에서 아주 오래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통판 거예요. 이재명의 친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정통적인 민주당에서 볼 때 이거는 선 넘었다라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맞아요. 이 사람조차도. 그럼 민주당의 정통 민주당들은 지금 이 사람처럼 용기 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재명 당대표 심해도 심한데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균열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 네, 이 균열 지점을 찾아서 민주당을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신경민 전 의원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시황제. 아하. 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시황제, 시황제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씀도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그럼 제가 이걸 보니까 시황제랑 이재명 당대표랑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네, 공통점이 네. 너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평생을 떠돌았던 사람 아닙니까? 죽기 그렇죠. 싫어서. 제주도까지 왔대. 동남동녀 데리고. 예. 죽기 싫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법 리스크로 내 정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어허. 네. 지금 정치 생명이 다하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 탄압도 외치고 있고요. 뭐 검찰 탄핵도 외치고 있고요. 이젠 하다못해 사법부 통제까지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까지도 비판하면서 강아지에 비교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불로초를 찾아 헤맨 사람 같다. 또 시황제가 아방궁이나 수름 같은 대규모의 무리한 토목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렇지. 민생을 막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의 방탄의 성벽을 쌓는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죠. 인적 장벽, 네. 인해 장벽을 네. 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곧 이 피해는 민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옳은말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시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분석행유라는 사건으로요. 옳은말 하는 유학자들 다 땅에 묻어서 생비당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일어났죠. 지난 총선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던 사람들 다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게 무서워서 당장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이 틈새를 정말로 국민의힘이 잘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흥정교 잘 나갈 때는 하고 가는데 꼭 그 말로가 좀 비참해요. 그럼요. 네. 이 리짜이밍 교의 말로 사법 리스크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민주당의 왜 수많은 의원들이 비록 이재명 당대표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공천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사법 리스크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방탄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전 여기에 하나 플러스 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존 전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충성 경쟁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존 전쟁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서요. 가장 빨리 결과가 날 것으로 예측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공직선거법. 네, 맞다.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이게 판결이 나면요, 이재명 당대표에게만 죄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국고 받았던 420억 토해내야 됩니다. 맞아. 예. 이 420억을 토해내게 되는 순간 민주당 당사 팔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그게 딱 한 4,500억. 네. 그럼 비자발적 천막 당사를 쳐야 됩니다. 비자발적 천막 당사를 쳐야 돼요. 이 순간에 민주당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폭탄을 민주당이 같이 떠받치고 있는 형국인데 이 판결이 정말로 빨리 나야지만 이재명과 같은 범죄 정가 사범 그리고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디귿자도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의 후보로 나오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헌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고 재판이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됐었을 때 이게 진짜로 이 소추가 되냐 안 되냐 맞아요. 한 얘기가 하는데요. 오죽하면 헌법학자들이 이런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러게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범죄 혐의자가 재판을 이렇게 수도 없이 받는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야, 우리 댓글에 재밌는 게 있어요. 비자발적 천막 당사. 네. 천막 당사 화이팅 경사났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안 그래도 더운데 천막 당사에 한번 해봐래 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본인들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뭐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상당히 뭐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또 어른으로서 또 재미있는 말씀 하셨더라고요. 여포한테 처단될 동탁 같은 신세다라고 하면서 리짜이밍 1극 수령체제 우리는 나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또 들으시고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홍준표 대표님 그 진짜로 코카콜라 같은 발언을 하셨다. 홍카콜라. 네, 홍카콜라 같은 발언을 하셨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동탁은 삼국지에서 대표적으로는 독재, 그렇죠. 포갑, 네, 이런 걸로 유명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동탁에 비교할 정도로 이재명의 폭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를 지금 동탁에 비교하셨는데 전 여기 좀 한마디 더 더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국회 동탁인데 머지않아 방구석 여포가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들 이렇게 받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동탁처럼 지금 행포를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틈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당대표의 목소리는 작아질 것이고 겁에 질린 개가 짖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짖기 시작했죠. 여기에 기자들에게 애완견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들을 향해서 짖고 있고 판사들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나마 방 밖에서 짖고 있었는데요. 이 균열이 가고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구석에서나 짖는 방구석 여포 신세를 면키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홍 시장이 뭐라고 쓰셨나 하면은 경기도 차베스가 여의도 가서 동탁이 됐다. 참 이게 대꾸가 참 멋지네요. 그러면서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은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포가 누가 될까요 이게? 여포라고 하면 안 되고 여포는 그래도 맹장이니까 방구석 여포. 방구석 여포. 집에서만 큰 소리 치고 가족들한테 행포 부리고 네. 그러면 방구석 여포가 될 거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동탁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국민은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심판할 것이고 사법부는 법적으로 심판할 것인데 그 사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수원지방법원이 될 것인지 정말 중앙지방법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뤄져질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말을 했죠. 여기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사법부에서 이제 사법부까지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사법부의 법리적인 재판 결과에까지 마녀 사냥식으로 여론전으로 선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더 이상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않았어야 될 자들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조국 같은 경우 2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불법 부정선거했던 이런 사람들 지금 항우나 같은 사람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연된 재판이 가져온 정말 비극이다. 그 이 비극 속에는 국회의원이란 배지를 단 사람들에게 국민 혈세를 걷어서 세비가 나가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까지 걷어서 세비 바치고 있는 꼴을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재판 지연돼서는 안 된다. 빠르게 법리대로 재판을 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죠. 빠르면은 다가오는 추석 전에 우리가 사법부의 심판의 그날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선물 세트, 추석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sgiving Day. 땡큐 할 수 있는 그날이 이번 추석, 정말 이번 여름만 지나면은 우리 죄명이 보낼 수 있는 날, 그리 멀지 않았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1심 선고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위증교사 문제,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면 9월에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1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 안산시장이 위증교사했다는 이유로 해서 실형 10개월의 법정 구속 당한 일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뭔가 징조, 오멘이라고 하죠.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이 시점에 맞춰서 선고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런데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 자금들과 관련된 위증교사였는데 그것이 재판으로 넘겨졌고 그 전 안산 시장에 대해서 실형 10개월과 함께 법정 구속했던 그 사안 법 그대로 정치적 고리 없이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법방해는 재판부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이재명 아마 이렇게 뭐 서로 칭송하고 방탄을 치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가슴이 쫀득쫀득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저는 100%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100%라고 보는데요. 지금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증교사가 어떻게 아닐 수 있는지 저희 좀 묻고 싶어요. 왜냐면 위증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해야지 위증이 아니잖아요. 위증은 기억을 조작하면 위증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가 네. 지금 내 기억을 조작해서 가짜로 말하면 위증인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 조작 여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억에 네. 반해서. 네, 기억에 반하면 이게 위증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증언을 했던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하고 있는데 기억을 되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 안 난다는데. 이랬잖아, 기억 안- 저랬잖아. 예. 내가 이거 서류 하나 보내줄게. 이거 좀 봐봐. 예. 지금 기억을 조작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이, 어떤 이재명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이. 변호사야. 법 변호사 이재명이. 자, 그래서요. 원래 증인을 신청할 때 검사든 변호사든 예. 있는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 사건을 되새겨주지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자체가 위증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위증 교사로서의 가능성이.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증인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증인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김진성. 네, 김진성 씨가요. 전 성남시장의 비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백현동 개발 비리 있죠. 여기에도 지금 연루되어서 알선한 혐의로 알선 대가로 70억을 받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중에서 35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 등에요. 납품 알선을 해서 통신업체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전에 성남시장의 비서였다는 것을 이용해서 성남시나 경기도 등에서 알선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맞아요.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이 알선을 통해서 지금 먹고 살아왔고 돈을 만들어 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이 위증을 시키고 있는 시기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자, 성남시와 경기도 등에서 지금 알선 등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갑보부 갑 아닙니까? 그렇죠. 하느님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강압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병량 전 지사의 수행 비서라고 하는데 전 시장, 네. 전 시장의 네. 수행 비서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김진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진상 같은 사람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네. 또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럼 그 김진성 씨가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시킨 대로 그대로 증언을 했어요. 그랬다가 증언 번복을 했습니다. 위증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나 위증했다고 나 위증했다고 자백했죠. 자백했어요. 왜 자백했을까요? 이것도 자백하고 싶어서 자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백현동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맞아. 휴대폰을 뺏겼어요. 이 휴대폰에 이재명 대표랑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따인 겁니다. 통화 내용이 따인 거예요. 통화 내용이. 증거가 나와버렸어. 예. 증거가 나와서 이걸 예. 빼도 박도 못해서 지금 위증했다라고 예. 인정한 건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당시 경기도지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 증인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조심성 많은 사람. 그러게. 이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 친구랑 내랑 통화를 했어도 얘가 이거를 오픈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야 당사자한테 전화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본인이. 그렇죠. 예.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될 만큼.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전화했을 때 김진성이는 내 말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고 이걸 오픈할 수 없을 것이야. 왜? 분명히 반대급부 이익을 생각할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후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거는 99%도 아니다. 이건 100% 위증교사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저희 그 밀콩TV에서 제가
제가 전후 맥락을 굉장히 상세하게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김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하면은 이재명이 혼자 이렇게 김진성이한테 전화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조심성 많은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지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재명이 형님으로 부르는 김인섭을 통해 가지고 김진성이한테 야, 위증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도 아니야 그거 못해요 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이 또 김진성이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도 NO 하니까 재판은 다가오고 다급한 마음에 평소 때는 아이폰 아니면 전화도 안 하고 텔레그램 아니면 얘기도 안 하던 인간이 다급한 마음에 김진성이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근데 김진성이가 전화를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부드러운 말투로. 그렇지. 네. 그러한 맥락이 혹시나 녹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했죠. 전제로 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이 있던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그 김인섭 밑에서 이 김진성이가 그때 배용돼가지고 네. 백현동 이 사건으로 했고 정바울이라고 하는 이 그 백현동 사업 주체가 다른 사람한테 암만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이 허가방 신청만 하면은 똑깍똑깍 다 되는 허가가 나오는 이 김인섭이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거 종상향 해가지고 되면은 75억 내줄게 이렇게 된 거야. 70억. 70억이에요. 제가 75억인데. 그 중에 35.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재명이 사건에 이 김진성이가 증인으로 나갈 그 시점에 이게 사업이 돼가지고 돈이 나올까 말까 한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진성이로서는 이재명이가 경기지사가 전화를 오니까 아씨 이거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이거 돈 안 나오면은 우리 그동안 노력했던 거 다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술과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요. 회사의 회장님이요. 네. 저기 말단 사원한테 아유 날씨가 춥네 거기 문 좀 닫아주겠소? 네. 라고 해서 부탁이 아니죠. 말단 직원이 싫습니다. 전 지금 바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저는 더운데요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운데 내가 열이 많은데 문 열어놨는데 회장님이 아유 날씨가 춥네요. 문 좀 닫아주시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닫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진성한테 야 이런 상황이었어. 이거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네. 아무리 10번 100번 좋게 말해도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기업 회장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지금 경기도지사예요. 내 목줄 쥐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완전히 예.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